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살펴보면 인류 문명은 에너지와 함께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휘발유나 전기 같은 에너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원의 8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화석연료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추세로 화석연료를 소비하면 석유와 천연가스는 40에서 60년 남짓, 석탄은 230년 남짓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면서 환경오염 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1994년부터 UN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어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여 에너지 수입률이 97%에 달하는 나라는 대체 에너지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조건에 맞는 에너지를 찾기 위해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처럼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들은 오늘날 상당 수준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지만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에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싸다는 점, 설치를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요건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점 등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능성이 큰 에너지원인 태양광조차 일부 지역에만 활용될 뿐, 본격적으로 이용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을 만들어버리면 어떨까요? 이러한 태양에너지를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가둬놓고 보관한다면 에너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태양처럼 무한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자는 생각에서 핵융합에너지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이 1초 동안 우주 공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 핵융합이란 무엇일까요? 1939년 미국 물리학자인 한스 베테는 핵융합 과정을 명쾌하게 정리해냈습니다.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결합하면 중수소가 됩니다. 이때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변하며 양전자와 중성미자를 방출합니다. 중수소는 다시 수소 원자핵과 결합 헬륨3로 바뀝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헬륨3를 2개 결합시키면 하나의 헬륨4와 수소 원자핵 2개가 생깁니다. 이러한 반응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핵융합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양성자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별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입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질량이라도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음에 주목했는데요. 문제는 질량을 어떻게 순수한 에너지로 바꾸느냐는 것인데, 그 시작은 핵분열이었습니다. 핵분열 반응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방사성 원소를 이용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석탄이나 석유를 태우는 화력 발전보다 여러모로 장점이 많지만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연료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핵융합 발전은 수소를 이용합니다. 수소는 지구의 3분의 2를 덮고 있는 물의 주요 원소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핵융합 발전의 연료는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쓰는데, 중수소는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삼중수소는 리튬과 중성자를 반응시켜 얻을 수 있습니다. 바닷물은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뒤덮고 있으며 리튬 또한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방사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점들 때문에 핵융합 에너지를 꿈의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핵융합 발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은 반감기가 수십 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습니다. 또한 핵융합의 연료나 반응 산물은 핵분열 발전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처럼 핵무기에 쓸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들로 인해 핵융합 에너지를 흔히 무한청정 에너지, 꿈의 에너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중수소는 바닷물 1리터에서 0.03g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무한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융합 연료인 삼중수소는 자연에서 존재하는 양이 매우 적지만 핵융합로 내에서 리튬과 중성자가 반응하면 만들어집니다.
핵융 압연료 중 하나인 리튬은 지표면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바닷물을 통해서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에는 전체적으로 2,300억 톤가량의 리튬이 녹아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리튬의 매장량은 1,500만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매장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융합 발전에는 한 가지 난관이 있는데 핵융합 반응이 우리가 사는 지구의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대단히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1억 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플라스마 상태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1억 도로 플라스마의 온도를 올리면 태양의 표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플라스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태양은 큰 중력으로 태양 중심의 지속적인 핵융합이 일어나는 코어 부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지구상에서는 불안정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플라스마의 온도를 올리는 기술이나 자기장으로 가두는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플라스마의 불안정성을 제어하면서 장시간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가 필요하며 이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초고온의 플라스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 조건들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학자들은 많은 고민을 했고 마침내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지구에서 만든 핵융합 장치를 인공태양이라고 하고 이 인공태양은 플라스마를 완전히 가둘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플라스마 상태란 전자와 원자핵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음전하를 띤 전자가 양전하를 띤 원자핵에 붙잡혀 있지만 온도가 매우 높아지거나 강한 에너지를 받게 되면 전자와 원자핵이 떨어집니다. 핵융합 반응의 연료가 되는 수소를 확보했더라도 고온의 플라스마 상태를 만들지 못하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융합 연구는 고온의 플라스마를 만들어 가두는 방법이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플라스마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와는 또 다른 물질의 네 번째 상태를 말합니다. 고체 상태의 물질을 가열하면 액체가 되고 계속 가열하면 기체가 됩니다. 기체를 계속해서 가열하면 주변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전자를 잃은 원자는 양이온 상태가 됩니다. 고온에서 이온과 전자가 뒤섞여 존재하는 것을 플라스마라고 합니다. 온도를 높이면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 기체, 플라스마의 순으로 변화하고 온도가 1억 도에 이르면 전자와 원자핵이 모두 떨어져 자유롭게 움직이는 플라스마 상태가 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나 수소 동위원소의 원자핵 두 개가 서로 충돌하여 더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핵반응입니다. 원자핵은 같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어 가까이 갈수록 반발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1억 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가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핵이 고속으로 움직여서 서로 밀어내려는 반발력을 이기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핵융합 반응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충돌할 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큽니다. 1억 도가 어느 정도의 온도인지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철이 녹는 온도는 1500도, 텅스텐도 3000에서 4000도, 온도가 6000도를 넘어가면 텅스텐조차 기체가 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1만도 정도의 온도로도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 도의 온도를 만들어내고 이를 유지하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1억 도에 도달할 만큼 입자를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분자들의 움직임을 빠르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1억 도의 환경을 만들려면 분자들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이도록 만들면 된다는 것인데요. 플라스마를 구성하는 입자는 전기적 성질을 띤 이온이기 때문에 전기장과 자기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플라스마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입자가 힘을 받아 가속되고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 주위로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전기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만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면 입자의 속도를 무한정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1억 도는 물론 그 이상의 온도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자를 가속하여 충돌시키는 실험기기인 거대 강입자 가속기는 입자를 엄청난 속도로 가속시켜서 온도를 섭씨 7경도까지 도달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1억도의 플라스마를 어떻게 유지하고 가두어 두느냐에 있습니다. 1억도의 온도로 핵융합로가 녹아내리기라도 한다면 지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참사가 생기지 않을까요? 다행히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물질의 밀도 때문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핵융합로 안의 플라즈마 입자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입자의 300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일 속도와 동일 온도에서 1세제곱미터당 플라즈마가 갖는 에너지는 대기의 3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 부피하에서 1억의 플라스마가 갖는 에너지는 3000도의 대기가 갖는 에너지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텅스텐이나 탄소로도 플라스마를 둘러싸는 용기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3000도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이고 플라스마의 온도도 여전히 1억도이므로 그대로 둘 경우 주변 온도가 무한정 올라가기 때문에 용기를 쉴 새 없이 냉각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플라스마를 직접 마주하는 벽면의 온도는 약 1000도까지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자기장을 이용해 플라스마를 떨어뜨려 놓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부가 압력이 낮은 진공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온의 플라스마를 가두는 방법은 국제협력을 시작하면서 실마리를 찾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기장이나 관성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이용하여 고온의 플라스마를 한 곳에 담아두는 방법을 고안해냈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장이 있으면 플라스마 입자가 자기장 주위를 무한정 회전 운동하게 되며 이 방법은 플라스마를 일정한 공간에 가둘 수 있습니다. 전하를 띤 입자에 자기장을 가하면 힘을 받아 움직이는데 이때 자기장을 중심으로 나선을 그리듯 빙글빙글 돌면서 움직입니다. 문제는 입자를 둘러싼 자기장을 무한정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입자가 자기장의 영향권을 벗어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기장으로 둘러싼 영역의 앞뒤를 단단히 밀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플라스마 입자가 새어나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가두어 버리는 것. 이런 발상에서 시작되어 탄생한 해법이 플라스마 흐름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여 도넛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토로이드 또는 토로이달 장치라고 부릅니다. 토로이드는 매우 간단한 해결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플라스마 흐름을 도넛 모양으로 만들면 도넛의 안쪽이 바깥쪽보다 압축되어 자기장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습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자기장의 영향을 덜 받는 도넛의 바깥쪽 부분으로 플라스마 입자가 탈출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토로이드의 비대칭성 문제는 자기장을 꽈배기처럼 나선형으로 꼬아줌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장을 꼬아주면 플라스마 입자가 토로이드의 바깥쪽과 안쪽을 왕복하면서 회전함으로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진은 플라스마 도넛 주위를 기묘하게 흰 모양의 전자석으로 둘러쌌고 자기장 모양 자체를 꼬아놓아 별다른 제어 없이도 플라스마 입자가 도넛의 안쪽과 바깥쪽을 오가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를 스텔러레이터라고 불렀으며 이를 이용하여 자기장을 일일이 제어하는 복잡한 작업 없이도 플라스마를 가두어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교하게 휘어진 코일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 개념상으로는 실용성과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68년 소련의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열린 3차 국제원자력기구 핵융합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소련의 연구진들은 메가톤급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련의 핵융합 연구 장치인 T3에서 온도를 1000만까지 달성하고 가둠 시간을 수십 배 향상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T3 장치는 이고르 탐과 안드레이 사하로프가 제안한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된 토카막이라는 장치였습니다. 토카막이란 토로이드 자기장 구멍이라는 뜻의 러시아어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토로이드 구조의 주변에 자기 코일을 설치한 장치입니다.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고 전자기 법칙에 의해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이때 전류의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자석을 설치하여 자기장을 형성하면 플라스마 입자의 흐름을 살짝 비틀어서 입자들이 토로이드 내의 각 부분을 골고루 지나가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플라스마 입자가 자기장으로 묶인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토카막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는 했지만 여전히 1000만도 이상으로 온도를 올리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당시 토카막에서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전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플라스마에 자기장을 걸어 플라스마 입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마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내부의 마찰력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방법만으로는 1000만도 이상의 온도를 달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후 플라스마의 흐름 내부에서 입자들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데 한계가 있다면 외부에서 고에너지 입자를 플라스마 속으로 넣어버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출발한 방법이 나왔습니다. 바로 중성빈 립사입니다. 외부에서 가속한 입자가 자기장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중성을 만든 후 플라스마 흐름 내에 주사하여 플라스마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프린스턴 대학의 토카막인 PLT에 적용되어 무려 7000만까지 온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플라스마에 전자기파를 쬐어 전자기파와 이온 입자의 주파수에 따른 공명 현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자레인지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외부에서 고에너지 입자를 직접 주입하지 않고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플라스마 가열 기술과 함께 가동 시간도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1970년대 내내 핵융합 발전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Z, 미국의 TFTR, 구소련의 T-15, 일본의 JT-66, 그리고 1982년 독일의 ASDEX, 소위 H모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토카막 플라스마 운전 모드가 개발되어 플라스마의 손실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토카막 실험에 삼중수소가 도입되어 제1세대 핵융합발전소에 이용될 중수소 3중수소 핵융합 실험이 유럽연합, 미국 등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핵융합 연구의 중심인 국제열핵융합실험로에서 플라스마를 가두는 방법으로 토카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독일, 미국 등 핵융합 연구 선진국들은 국제핵융합실험로가 지지부진할 경우를 대비해 스텔러레이터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토카막 장치들은 일반 구리선으로 감은 코일을 사용해 전자석을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매우 큰 전류를 흘릴 경우 전기 저항으로 인해 엄청난 열이 발생해 오랜 시간 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전도 자석은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해주면 저항이 없어지는 초전도선을 사용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높은 자기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핵융합로는 반드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해야 합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핵융합 연구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초전도 토카막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도 2007년 독자 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가 있습니다. 바로 K-스타. K-스타 역시 토카막 핵융합 실험로입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토카막 장치라고 합니다. 2008년에 첫 플라스마 발생을 시작했고 2021년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20초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300초 동안 운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300초 운전은 초전도 핵융합 장치에서만 가능하며 달성한다면 K-스타가 세계 최고의 토카막 중 하나임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생애주기처럼 이론적으로 플라즈마의 타임 스케줄을 300초라고 보고 그 안에 대부분의 플라스마 불안정 요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초 운전에 성공한다는 것은 핵융합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본 기술을 확보해 독자적으로 핵융합 실증로를 개발할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그 결과로 엄청난 운동에너지를 지닌 중성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성자의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면 그 열이 증기를 발생시키고 그 증기가 터빈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에너지로 이용합니다. 다시 순서를 살펴보면 1. 고진공용기 안에 중수소와 3중수소를 주입하고 플라스마 상태로 가열합니다. 2. 토카막의 자기력선 그물망을 이용하여 플라스마를 가둡니다. 3. 플라스마를 약 1억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핵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4. 핵융합 반응 시 일어나는 질량 결손에 의한 핵융합 에너지가 중성자 운동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5.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되어 증기를 가열, 터빈을 돌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를 얻습니다. 6조 반 정도량의 바닷물에서 추출한 중수소와 노트북 배터리 하나에 들어가는 리튬이 있으면 한 가정이 30년간 사용 가능한 전기 생산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과 비교해도 효율이 7배 높고 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이 적습니다. 연료 계속 주입 방식으로 폭발 위험성이 없고 중저준위 폐기물만 발생해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습니다. 수십 년 보관 시 자연 상태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연료 공급도 쉽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가능성을 토대로 이 핵융합 기술이 성공해서 상용화된다면 인류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국제 핵융합 실험로를 건설하여 거대한 인공태양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